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도 허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허구니까. 근데 어떤 허구는 진실한 허구고 어떤 허구는 거짓된 허구인지 그 차이가 뭘까? 이거는 저만이 아니고 요즘에 철학자들도 허구의 철학 이러면서 많이 연구들을 하는 주제입니다. 허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은 좀 무책임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대답해 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답할 자신이 없으면서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짓말도 종류가 많아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말들도 있고 배려로서의 거짓말도 있고 자기 기만으로서 도 있고 알고도 속아주는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네, 질문에 집중해서 얘기해보자면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때로 그냥 좀 치사한 거짓말 아니면 좀 가볍고 유쾌한 거짓말보다 경직된 진단이 더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꼭 그 거짓말 그 안 좋은 거짓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말과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왜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이 의도를 의식하고 하는 거짓말 말고 자기가 진실을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진실, 사실들이 또 더 좀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떤 잡지에 나의 유령이라고 그 공포소설 애호기를 이렇게 저 어릴 때부터 쭉 짚은 게 있었는데 어릴 땐 이게 무섭고 어릴 땐 이런 문학이 좀 섬뜩했고 어떤 땐 이게 으스스했는데 최근 내가 어떤 소설에서 가장 으스스하게 느끼는 인물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하고 적었던 문장은 자기 서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인물, 그래서 어떤 문학 속에 신문관도 나오고 뭐 사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질문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거짓말 중에 좀 두려운 거짓말에는 그런 게 떠오르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또 글쎄요. 폭력 자체는 진부해도 폭력의 세부는 마음의 세부는 진부하지 않고 진부할 수 없고 그걸 잘 그려내는 작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자 입장이나 지향에 따라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죠. 그게 거짓말이든 진담이든 그럴 때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나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구별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 의심이 들었는데 이건 선생님께서 언제 칼럼에 쓰지 않으셨었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그럼 제 생각 그런 걸 썼을 리가 그런가요? 썼을 리가 제 생각인 걸로. 그래서 그렇게 얼핏 멀리서 보면 옳은 말이라 똑같이 분노하는 것 같은데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신나하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그 말 자체로 뭔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어떤 태도로 그 말을 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경직된 진실이 거짓말보다 더 무섭다. 이 말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할 거는 끝이고요. 그 미리 받은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님께서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죠? 예, 김정은님께서 작가님께서 해보신 거짓말 중에 기억에 남는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거짓말로 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던 인상적인 거짓말 하나랑 좀 들었던 인상적인 거짓말 두 개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수련회를 간대요, 1학년들이. 그래서 제가
그 반 여자애들이랑 팀을 꾸려서 춤 연습을 했어요. 중학교 때도. 네, 잼에 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나나나나 이런 노래가 나오면 안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흙바닥에 전교생 1학년 애들이 앉아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덤블링을 해서 입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뒤에 여자애들이 쫓아 나오고 안무가 시작되는 거고 그걸 열심히 연습해서 수련회 갔습니다. 그래서 무대도 아니고 흙바닥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연습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남자애들 앞에서 제가 덤블링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같이 연습한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날 제가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댄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에게 사춘기가 언제 시작됐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덤블링을 포기한 순간 자의식이 생긴 순간 그렇게 이성의 눈을 의식해서 그 춤을 안 춘 순간이 그때였다고 생각해요. 그 거짓말이 하나 기억나고요.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인 거짓말은 제가 자취생활을 오래 했는데 20대 후반쯤에 물속 골리앗의 배경이 되는 빌라에 살았었습니다. 그 주인 할머니가 많이 좀 인색하고 괴팍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경매도 걸려서 이제 법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또 뭐 나가달라 그래서 나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남자친구가 이제 의기소침해하고 불안에 떠는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조금 나이가 많다고 어른스럽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이사비 받아줄게 라고 했어요. 네, 보통 20만 원 정도 줬어요. 네, 갑자기 주인의 사정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저는 어른의 세계 앞에서 그 서류와 법률과 기싸움의 세계 앞에서 부동산에 앉아있다가 나가 있으라고 자기가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이따가 회기동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만나 약속하고 갔더니 이제 밝은 표정의 남자친구가 이제 봉투에 20만 원을 줘서 이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나서야 그걸 본인 돈으로 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막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저를 위로하는 동시에 그 본인의 이제 그것도 세우는 방법일 텐데 그 뒤 그 사람은 저의 남편이 되었답니다. 그런 두 개의 거짓말을 여담으로 들려드립니다. 네. 아니 어쩜 이렇게 김혜란의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일들이 김혜란에 나왔어요. 특히 초기에 쓰셨던 소설의 분위기랑 너무 닮았죠. 네. 누군가는 부끄러워지는 상황인데 보는 사람들은 다 뭔가 다정해지는 그런 묘한 분위기.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승현님께서 캐릭터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고 그 아픔을 그렇게 그릴 수 있으신가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만약에 그게 제가 글쓰기의 즐거움이나 미적 쾌락을 위해 쓰는 소설이 아니라면, 특히 동시대 사건과 거리가 가까운 작품이라면 다짐하는 마음은 있어요. 날카롭게 쓰자, 아름답게 쓰자, 혹은 집중력 있게 쓰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중하게 쓰자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기술적인 것도 가능한데요. 어떨 때 이제 또 다른 소설들을 쓸 때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끔 의지하는 건 내가 지지하고 싶은 인물 혹은 좀 더 오래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그 인물이 작은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온전해서 완벽해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지지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적 결함이나 얼룩이 있더라도 그 상황 안으로 데려가줘 보는 거. 그래서 큰 죄는 아니고요. 나와 비슷한 허영, 질투, 혹은 그런 작은 죄들, 욕망, 나약함을 가진 작은 죄를 하나 부여하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무결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지지해주고 싶어해요. 밀양에서도, 영화 밀양에서도 전도연이 막 남편 없는 여자라고 시골에서 모시받을까봐 돈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해자 딸이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여성을 연민하죠.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고 작가가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그 인물이 도덕적이어서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인물에게 작은 죄를 짓게 하면서 이 인물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저만 아는 비밀은 아니고 약간 널리 알려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새로운 작품을 쓰실 때마다 이전 작품들보다 더 잘 써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시는지요? 만약에 느낀다면 그런 부담감을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특히 김연아 작가님은 이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고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워낙 많은 지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에 어느 글에서 제 소설을 읽을 때 약간 긴장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늘 어떤 작가도 늘 모든 좋은 작품을 쓸 수는 없을 텐데 신랑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번에는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약간 망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형철 선배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망하면 꼭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독자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이번에 망한 것 같고 이제 이거 내면 막 이제 작가로서 끝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도 늘 있습니다. 늘 있고 그러다가 또 스스로를 격려하는 방법으로 이건 이제 내 유작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건 이제 제 배우자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들었는데요. 유작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 작품이 전이라면 그 선을 잇는 마음으로 쓰자. 그 선이 나중에 어떤 그림이 될지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또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불안감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 저 선배 평론가분께서 사람들은 어떤 작가를 기억할 때 그가 잘 쓴 걸로 기억한다. 그가 못 쓴 걸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쓴 글은 그냥 잊혀질 거고 사람들은 네가 가장 잘 쓴 글의 저자 누구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셨어요. 갑자기 그 말이 떠오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색별님께서 작가님의 최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작가님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관심사는 한 2, 3년간은 그 돈과 이웃이었어요. 그걸 단편 안에 많이 넣었었고, 그쵸. 흔한 단어인데 그게 시대별로 많이 맥락들이 달라져서 돈과 이웃을 과 관련된 글들도 많이 읽고 또 작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묶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활력을 주는 건 운동과 외국어 공부와 수면이었는데 두 개를 한참 동안 못했어요. 못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뭔가 마음이 상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잠도 충분히 자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존재의 의미도 신인 때랑은 너무 다르게 다가와서 활력이란 말이 좀 커 보이지만 이렇게 요새 긴 시간 같이 활동한 동료들 보면 힘을 얻곤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다음 책이 이제 단편집이 나올 차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몇 편 정도가 지금?
곧 단행본으로 나오는 단편은 올 봄에 마감을 해서 6편이 모였고 지금 쓰고 있는 거가까지 하면 7편이고요. 아, 제가 하나를 뺐어요. 안식기로 빼서 그걸 빼면 7편이고 여기까지 묶거나 한 편 더 묶거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쯤에 나오나요? 예, 이거는 예, 있는 걸 내는 거라 1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욱신욱신 내 중년이 장편인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단편을 먼저 내보겠습니다. 네. 자, 5시 반까지 맞춰야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질문은 이 지금 여건상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소설 쓰면서 벽에 많이 부딪혔는데요. 그때마다 앞서도 말했지만 동료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문학 현장에 있는 비단 소설뿐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는 동료들 생각이 많이 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난 겨우 2번째 장편인데 누군가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만두고 떠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어떤 시절들을 보내셨겠구나 싶어서 이번에 이제 책 붙일 때도 이렇게 소포 붙이는 마음보다 그 모든 분들에게 안부이 없어 띄우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독자분들께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제 들은 그 소감 중에 어떤 시절들, 자신의 시절들을 함께한 작가라고 표현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말이 되게 감사했는데, 점선을 얘기했고 여기 좋은 직선을 그려보자는 편도 나오는데 시절은 선이잖아요. 이렇게 그 중견 작가로서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가진 선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여러분들하고 그 선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자리였습니다. 네, 긴 시간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해외 비평가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어떤 작품의 그 약점이나 결함을 지적하는 어휘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근데 그 작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어휘는 너무 빈곤하다. 라면서 한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인데 요즘에 보면 어떤 작품이 좋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위로잖아요. 위로가 된다. 너무 중요하죠. 좋은 말인데 가끔은 그 말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도 다른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쿠키가 있습니다. 쿠키 영상 같은 거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걸 처음에 할까 끝에 할까 고민을 했는데 끝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교실에서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작가 김혜란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님은 5개의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시는 길에 무엇이 거짓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쿠키에 반전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대답은 다음 북토크 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북토크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